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원래로 회복하는 것도 잘 안 됐을 텐데, 시험 끝나고 좀 많이 느슨해지죠? 뭐 어쩔 수 없지. 사람인데.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학년들도 똑같아.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지. 생각할 때가 아니야. 객관적으로 2학년이 더 해이해지는 것 같아. 그래도 걔네들은 이제 1년 뭐 경험했다고. 조금 있으면, 정말 조금 있으면요. 지금 우리 정규 수업 3주 하면 다시 내신입니다. 다시 내신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정규 수업 때 뭘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국어의 기초 실력을 좀 닦아야 돼. 뭐 닦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전에 했던 것들을 최대한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결국에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의 차이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얼만큼 배우지 않은 지문, 작품에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갈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문장 읽기 혹은 문단 읽기, 그래서 문학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1교시 교재 31쪽을 보면 내신 미리 보기 해서 3강 현대시를 들어갑니다. 31쪽. 왜? 이번 시험범위야? 네. 31쪽을 보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내신에서 배우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을 거야. 딱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 감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리를 해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감상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2교시 때, 그러니까 2교시 모의고사 그 지문들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 감상 설명하고 그걸 이어서 지금 우리 모의고사에서 봤던 작품들을 좀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합시다. 시감상법.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매번 하는 건데 나는 잘 돼.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고 물어봐야 생각이 나는 거잖아. 시를 볼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보면서 익힌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날 우리 제일 먼저 처음 접하는 작품이야. 그러면 뭐부터 보기로 했죠? 네. 요 제목을 먼저 봄으로써 방향을 정합니다. 범위 좁히기. 뭐에 대한 것인지를 대략 생각해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 한 편의 글이기 때문에 행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단위로. 그러면 문장 단위로 본다는 얘기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주술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 누가 뭘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그렇게 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하나는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다른 하나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그 상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다. 다시 문장 단위로 읽으면서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것인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것인지를 매번 따져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시적 상황은 화자에게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화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거지. 요걸 우리는 쉽게 그냥 묶어서 정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국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시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지. 처음 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따라가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어떻게 잘 되겠어.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작품, 학교에서 설명해 준 작품에도 최대한 배경 지식을 적용하지 않고 접근해 볼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 확장합니다. 요 대상을 이제 확장할 거야. 다시 지금 얘는 현대시뿐 아니라 고전시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감상 틀이야.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방법으로 3학년 내내 써먹을 수 있다. 모든 작품은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장담하는데 99%는 다 이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그런데 처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단계별로 써먹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때 대상을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대상이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사물인 경우, 그리고 공간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다시 셋으로 나눠볼 수 있어. 나에 대한 것인지, 가까운 사람에 대한 것인지, 혹은 먼 사람에 대한 것인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다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거야. 대상을 관찰할 때 그 대상이 나야. 그 대상이 나면 성찰이나 반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야? 그 성찰과 반성이야. 가까운 사람이야. 야, 가까운 사람이면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를 쓰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인데 왜 시를 쓰고 있어? 가까운 사람인데, 나랑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를 쓴 거겠지. 그럼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니 한 번 봤네. 한 번 보고선 시를 쓴 거니까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도 그 대상에 대해서 시를 써? 그 대상을 봤더니 그 대상이 좀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네. 안타까워, 안쓰러워. 대체적으로 연민의 감정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나랑 관계없는데 왜 시를 쓰고 있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써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무조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야,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걸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혹은 바람직한 삶일까?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대상으로 시를 써도 그 사물의 어떤 특성과 속성을 통해서 무언가가 떠오르는 거거든. 그때 그 무언가가 바로 뭐냐? 인간의 삶과 관련되는 거지. 그래서 사물을 대상으로 시를 써도 얘를 인간의 삶으로 바꿔서 이해하자. 마지막, 어떤 공간,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럼 그 공간에 대한 지향입니다. 긍정적 반응이라는 거지.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하면,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야? 그러면 그 공간을 동경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어. 동경이야. 가본 적이 있어. 또 가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그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시를 쓴다? 그러면 동경으로, 지향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다야. 그래서 오늘 이 현대시를 볼 때 이 안에서 접근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한번 볼 거예요. 얼만큼 감상의 해석이 되나. 그 외의 지식은 내신하면서 보면 돼요. 학교에서 설명 들으면 돼. 야, 우리가 어떻게 작품마다 다 지식을 갖고 있겠어. 그러니까 이 선에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바로 32쪽이에요. 32쪽에 우리 눈이라는 작품을 봅시다. 우리 1교시 책 32쪽 주세요. 그리고 머리 잘랐어? 네. 네. 그리고 모의고사 책은 내고 와주세요. 네. 다음에는 제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고. 저 전에 한 번에서 잘 안 보내줘가지고 어쩌시고. 널 좋아하나 보다. 싫어. 내가 안 보내주는 것도 너희들을 좋아해서 안 보내주는 거야.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해서 안 보내주는 게 아니야. 맞죠? 그럼 유림이 오늘 한번 남아볼래? 아니, 왜? 내가 좋아해서 남기는 거라니까. 왜? 내 마음을 받아주고 싶지 않아? 네. 그럼요. 여러분의 의견 존중합니다. 네, 저기 데스크에다 내주고 가세요. 휴대폰 떨어지겠다. 그러면 우리 32쪽입니다. 우리 창비 교과서를 한 친구들은 이 작품들을 이제 봤을 테니까 어렵진 않을 텐데, 최대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떼놓고 지금 이걸로써 접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한 30초를,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민수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효진이도 민이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 자기한테 질문 안 했으니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질문인 거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를 처음 접할 때 내 스스로 자기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 그냥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운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해주세요. 지금 요거에 맞춰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 배운 용어들, 학교에서 배운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동원하지 말고
이거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제목부터 보기로 했으니까 제목이 눈이네. 그러면 여기 봅니다. 우리 제목을 통해서 범위를 좁힌다고 얘기를 했던 거지. 지금 제목이 사물이야. 제목이 사물이면 화자는 이 둘 중에서 대체적으로 뭘 하느냐? 제목이 사물일 때 화자는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눈과 관련해서 아, 눈을 보고 있는구나 라고 이제 방향을 정하고, 그럼 그 눈을 통해서 무언가 떠올리는 거지. 사물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를 통해서 뭘 생각을 해보자? 인간의 삶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좁히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 제목을 봤어.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보는 거야. 그러면 눈은 살아있다. 한 문장 봤으니까 한 문장씩이야. 문장 단위로 한 문장 보고 눈은 살아있다. 그럼 화자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눈 관찰하는 게 맞네. 눈이 살아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눈이 산 줄 죽은 줄 어떻게 알아? 봐야지 하는 거지. 계속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러면 상황이 똑같죠? 새롭게 추가된 상황은 없어.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지 새롭게 추가된 건 없어. 그럼 특별하게 반응할 것도 없지. 세 번째 줄,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아, 1년 보고 화자는 눈 보고 있구나. 그런데 이 눈을 인간의 삶하고 관련 지어야지. 이연입니다.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지. 그러면 아영아, 기침은 화자에게는 긍정적인 행위야? 부정적인 행위야? 민희야, 왜 기침이 긍정적인 행위지?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생각해봐야지. 기침을 하자고 했어. 만약에 너희들이 하기 싫은 거는 하자고 얘기 안 하지. 학원 오고 싶지 않잖아. 야, 우리 학원 가자. 이런 얘기 누가 해? 야, 우리 어떻게 하면 학원 안 갈 수 있을까? 야, 시험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학원 한번 빼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하자라는 말을 통해서 기침은 화자에게 긍정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싫은 거면 하지 말자가 돼야지. 그 다음에 효진아, 자로 끝났어. 이런 거를 어떤 어미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청유형 어미. 여기에 이제 문학 지식을 하나 더 하는 거야. 아, 종결 어미가 천유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일 때 대체로 화자의 태도는 의지적 태도입니다.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를 쓴다. 그럼 화자는 의지적 태도예요. 봐봐. 유리만 집에 가고 싶지?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출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도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마찬가지잖아. 아, 집에 가자. 그러면 집에 가자 얘기했어. 그럼 유리만,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왜 부정이죠? 그렇지.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기침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 화자에게는 기침을 하지 않는 현 상황이 부정적인 거지. 그럼 기침은 그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혹은 없앨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고. 계속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나 화자야. 아까 전에 이제 청유형어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화자가 포함되는 거이긴 해. 맞지? 그런데 여기엔 누구까지 포함시키는 거야? 젊은 시인까지 포함하는 거네. 그럼 화자에게 젊은 시인은 얘는 양면적인 겁니다.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 민희야. 왜 젊은 시인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을까? 아까 전에 하자라는 말,
하자라는 말로 통해서 생각을 해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젊은 시인은 화자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부정적인 것부터, 아까 전에 기침을 하자를 통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이 부정적이다. 기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시인이 화자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건 뭐 때문이겠어? 뭐 때문이겠어? 기침을 안 하고. 그렇지. 기침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야. 그런데 또 이번에 긍정적인 걸 생각을 해보자, 민수야. 왜 젊은 시인은 화자에게 긍정적일까? 하자가 젊은 시인한테 기침을 하자고 권했으니까 싫은 사람한테는 안 권해. 그렇죠. 싫은 사람한테는 권하지 않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거야. 봐봐. 야,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에 뭐 어려운 거 있냐? 하나도 안 어렵잖아. 맞지? 그런데 시를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뭘 통해서? 서술어를 통해서. 계속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지. 그래. 눈에게 기침을 하자는 거구나. 그 다음에 3년입니다. 눈은 살아있다. 삼행이야.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있느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살아있대.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운 거야. 이제 뭐가 어려운 거냐면 지금 파악한 건 우리 딱 뭐만 했어? 문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본 것이,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연결을 시킬 거예요. 거기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이거를 이제 다른 대상하고 연결을 시킬 거라고. 왜냐? 이거는 2년하고 3년의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 처음에 눈을 보고 있는 것, 눈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화자는 젊은 시인에게 기침하자고 얘기했어. 어디에? 눈에. 기침을 하재. 그런데 3년이야. 그런데 눈은 여전히 삐리리를 위해서 살아있대. 지금 이 장면에서 눈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이 장면에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글 안에서만 보는 거야. 지금 눈은 얘네들을 위해서 살아있대. 그럼 얘네들이 누구야? 얘네들이 누구겠어? 지금 기침 어디다 하자고? 눈에다 하자고. 눈이 없으면 기침 못하는 거지. 눈이 있으니까 눈에다가 하자는 거야. 그럼 눈의 존재 이유는 기침을 받기 위한 거네. 화자에게 기침을 받기 위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럼 기침하는 건 누군데? 젊은 시인. 그렇지. 젊은 시인이지. 거기에다가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누구도 기침할 수 있어. 누구도 기침해야 되는 거야. 화자도 기침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누구랑 연결될 수 있는 거냐? 바로 젊은 시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민이 이해하겠어? 봐봐. 내가 지금 이 작품 설명할 때 지금 이거 외에 여기에서 표현된 그 단어들 외에 내가 쓰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럼 3년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눈의 존재의 이유는 젊은 시인과 화자 때문인 거구나. 끝이지 뭐. 마지막 년. 거기 하나가 추가되네. 기침해서 뭐 하자? 기침해서 가래를 뱉자. 끝나지 뭐 그러면. 화자는 젊은 시인에게 가래를 뱉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끝이야. 지금 이렇게 이 정도 틀을 잡아두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라고. 어떻게 일일이 다 시에다가 시행 혹은 시어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에서 나오는 내용을 적용해 보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부적인 감상,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딱 큰 틀에서의 감상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다. 됐어? 지금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 있는 작품들도 볼 건데 먼저 지금 이제 읽어봤으니까 다시 31쪽으로 넘어옵니다. 31쪽에 있는 거기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볼게. 그리고 지금 이 설명을 읽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보기가 들어있는 유형 있죠? 시에서 문학에도 보기 들어있는 유형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 그럼 그거를 처리할 때야. 방금 우리가 작품을 읽었어?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연결시키면서 이제 읽어볼 거야. 봅니다. 이 시는 정의롭고 순수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갈망이래. 아, 그러면 현재는 정의롭고 순수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구나. 아, 그러니까 기침을 통해서 회복하자.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특히 눈과 가래의 대비 혹은 대조를 통해 아까 가래를 배짜고 얘기를 했으니 그럼 가래는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가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뱉어내자고 했으면 내 몸에서 바깥 벗어나는 거잖아. 부정이지. 그럼 대비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눈은 뭐가 되겠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긍정이야. 우리가 본문 볼 때 눈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의미 부여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왜냐면 눈은 살아있다는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긍정인지 부정인 줄 알아. 화자는 눈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라는 말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럼 화자는 이거 두 개가 이제 교묘하게 섞인 거네요. 지금 뭐가 처리가 안 됐냐면 인간의 삶이 처리가 안 된 거야. 맞지? 지금 눈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인간의 삶하고 아직 연결시키지 못했잖아. 지금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것, 젊은 시인에게 기침하자고 말하는 걸 통해서 지금 주제를 형성한 거지. 이거에 대한 게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처음 접하는 작품을 다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요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러면 눈은 긍정적인 거구나. 됐어. 계속 1년과 3년, 2년과 4년의 변형과 반복을 통해 요거는 이제 기억해 주세요. 변형과 반복하면 대체적으로 뭐와 관련되는 표현이냐? 점층과 관련되는 표현입니다. 변형과 반복은 점층이야.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시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침하자고 했지. 1년의 화자는 눈의 생명력을 강조한다. 눈은 생명력을 지닌 대상인 거구나. 계속 눈은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눈은 일반적으로 순수함, 순결함을 의미하면 그렇지는 않아. 지금 여기에서 눈이 그 설명해 준 거에서 긍정적이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거지. 지금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 생각해봐. 봄이야. 그래, 아니야. 봄도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눈이 왔어.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지금 눈이 오면 안 좋지.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런 거야. 긍정과 부정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조건이 많이 달려야 돼. 예를 들면 효진아, 우리가 시조에서 매난국죽송을 보면 뭐 생각하기로 했어? 그렇지. 시조에서 매난국죽송을 보면 지주절개 생각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 현대시에서 매난국죽송을 봤어. 그럼 그때 지주와 절개를 생각해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 내가 말한 조건에서 벗어났잖아. 아닌 거지. 때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거기 일반적으로 순수함과 순결함 그건 아니다. 어쨌든 그 존재의 순수성과 생명력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순수한 거 생명력인 거 이제 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 지금 눈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야? 눈을 통해서 순수한 삶을 회복하자. 눈처럼 순수하게 살자. 눈을 통해서 순수한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보여주려고 한 거네. 그렇지 못한 건 누구인 거고? 화자와 젊은 시인인 거고. 됐습니까?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이연에서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하라고 권유한다. 그동안 마음 놓고 하지 못했을 기침을 눈 위에 대고 눈더러 보라고 마음껏 기침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3년에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 다시 한번 눈에 살아있음을 강조한다.
눈은 어두운 밤을 모두 견디고 새벽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서 살아있다. 그러므로 사연에서 다시 한번 화자는 젊은 시인에게 죽음을 하라고 권유한다. 특히 고인 가슴에 가래를 뱉기 위하여 기침을 하라고 하는데, 가래는 일반적으로, 가래는 당연히 더러운 거, 안 좋은 거니까 어떻게 돼? 뱉어내야 되는 거야. 가래가 좋은 거면 뱉겠어? 계속해서 삼켜야죠. 전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 전에는 그 담배 이런 것들이 막 강하게 그 금지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교무실에 딱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그냥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냥 정말 꼴초인 선생님이 있는 거야. 그럼 수업을 하면 그렇게 들이마셔. 생각해보니까 되게 그러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죠? 앞으로 하지 마세요. 미안해, 나 때문에 더러운 상상을 하게 해서. 계속 봅니다. 고인 가슴에 가래를 뱉기 위해 기침을 하라고 하는데, 가래는 일반적으로 더러운 것, 불순한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시인은 눈을 제재로 하여 눈이 지닌 순수성과 생명력을 통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되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작품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이 그래, 다 봤네, 다 본 작품이어서 제가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35쪽이에요. 35쪽에 대설주의보라는 작품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2분 정도, 아니죠, 3분 드릴 테니까 3분 후에는 제가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다 하고 되는 건데 이게 맞나요? 군단. 못하네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문제는 풀지 마시고 지금 작품 감상만 집중해서 해주세요.
30초 뒤에 물어볼게요. 아영아, 제목 보고 무슨 생각했어? 왜? 대설주의보가 큰 눈 온다고 경고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설주의보를 통해서 아, 지금 화자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좋아요. 이날 화자는 뭐 하고 있어? 아, 눈 내리는 걸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만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 그러면 미니야, 그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핵심적으로 관찰하는 건 뭘까? 바꿔 얘기하면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언급될 수밖에 없지. 중요한 거니까. 여러 번 언급될 수밖에 없어. 지금 눈 내리는 걸 보고 있는데 눈 자체에다가 초점을 두고 본다기보다는 다른 거에 초점을 두고 보고 있거든. 뭘 보고 있어? 눈보라. 눈보라도 눈이잖아. 그래, 맞아. 눈보라도 핵심이야. 눈보라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러면 눈보라가 뜻하는 바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겠네. 지금 눈보라 속에서 뭘 보고 있어? 효진. 그렇지. 굴뚝새를 보고 있는 거지. 눈보라가 치는 속에서 지금 굴뚝새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서술어가 뭐 중심으로? 굴뚝새를 중심으로 봐봐. 1년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네요. 조그만 숫더미만 한 개 짧은 날개를 파대기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지. 중간에 끊어지긴 했지만 한 문장이란 말이야. 긴 한 문장으로서. 그럼 문장에서 주술 관계, 굴뚝새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굴뚝새, 새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한 인간의 삶을 생각해 봐야겠네. 그럼 요 대상이야. 요 굴뚝새가 처한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굴뚝새가 처한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 지금 날개를 파닥이며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고 얘기를 했으니 네, 부정적, 지금 요 굴뚝새는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네. 그럴 때 이 작품에 감상의 깊이를 더해줄 말이 있어요. 요게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바로 뭐냐면 현대문학을 볼 때 근현대사를 알고 있으면 작품에 대한 감상이 깊어지거든. 좀 더 수월해지고. 그럼 근현대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야? 일제강점기부터죠. 그럼 일제강점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일제강점기 다음에는 해방, 광복. 그 다음에 6.25지. 그래, 6.25. 6.25 다음에 6.25 다음에 아 그래, 휴전 다음에 맞아, 시위.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승만의 독재 때문이잖아. 맞죠? 민주화, 시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죠. 박정희. 그러면 지금 한국전쟁 이후에 다 뭐가 문제인 거야? 독재와의 싸움이야. 독재와의 싸움. 지금 유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승만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그 4.19 혁명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다시 또 60 민주항쟁.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79년도에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총 맞아 죽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민주화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또 뭐해?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그래서 또 뭐가 벌어져?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는 계속해서 군부와의 혹은 독재와의 민주화가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 그 안에 산업화와 또 인간소외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말하는 이연의 계엄령이라는 것. 계엄령. 이것 때문에 바로 이거 군부 독재 때문인 거군. 군부 독재와 관련되는 거구나 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엄령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민주항쟁 때 계엄령이 내려지거든. 그래서 민간인 사살하고 학살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걸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계엄령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그거는 군부의 통제를 하는 거지. 계엄령이. 그러니까 계엄령은 모든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 명령인 거예요. 계엄령은 왜 내리는데요, 그럼? 뭐 소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리는 거죠. 봐봐. 그런데 계엄령이 들어있는 부분을 보면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래. 그러면 눈보라 이꼴 계엄령이 된 거지. 그럼 이제 눈보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군부의 억압, 통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랑 대비가 되는 대상이 바로 뭐였어? 그렇지, 굴뚝새. 그럼 굴뚝새는 어떤 것을 보여주겠어? 탄압 대상인 거야. 그러면 바로 탄압받고 있는 민중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게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계엄령이라는 단어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좀 쌓아야 돼. 국어는 국어만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이 총망라될 수 있는 거야. 제재가 제한 있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과학 시간에 사회 배우지 않죠. 사회 시간에 과학 안 배워. 그런데 국어 시간에는 과학도 배우고 사회도 다 배워. 왜? 지문으로 나오니까. 너네 3학년 되면 3학년 때 나오는 요 과학하고 사회 이런 지문들은 1, 2학년 때 범위를 넘어서 그렇다고 이제 뭐 물리 2, 화학 2 이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물원생원에 해당하는 수준의 지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탐구 다 선택하잖아. 근데 안 배웠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국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이런 내용이었던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거지. 계속해서 3년 볼게요. 그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서 지금 눈보라와 지금 굴뚝새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찾아봐. 굴뚝새랑 같은 대상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눈보라랑 같은 걸로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굴뚝새에 해당하는 거는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눈보라에 해당하는 거는 네모를 쳐주세요. 다시 지금 그 작품 전체에서 굴뚝새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억압받고 있는 민중, 탄압받고 있는 민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 대상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억압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눈보라처럼 억압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대상에다가는 네모를 쳐주세요. 파이팅!
그 대상에 들어있는 주술관계, 문맥을 봐야 돼. 굴뚝새는 지금 당하고 있는 대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보라의 경우는 억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띌 수 있는 억압과 관련된, 탄압과 관련된 이런 의미를 띌 수 있는 서술어와 관련이 있겠고, 반대로 지금 굴뚝새와 묶을 수 있는 대상들은 억압받는, 탄압받는 의미를 띌 수 있는 것과 관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서술어를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겠다. 효준아, 힘내자. 왜 동그라미 안 해? 한시 수업인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밥 먹고 와서 그런가? 볼까요? 지금 굴뚝새랑 묶을 수 있는 것, 등산객, 두매마을, 그 다음에 산짐승, 소나무가지. 다시. 네, 다시. 지금 굴뚝새랑 연결될 수 있는 비슷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들, 등산객, 두매마을, 산짐승, 소나무가지. 그럼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봐. 등산객, 길 잃었대. 지금 눈이 많이 내려서 길 잃었다는 얘기인 거지. 부정적 상황에 처한 거잖아. 마찬가지. 외딴 마을, 외딴 두매마을 길 끊어놓을 듯. 누가 길 끊어놓는다는 거야? 그렇지, 눈보라가. 그 다음에 산짐승을 보는데 길 잃고 굶주리는, 지금 길 잃고 굶주리는 것도 눈보라가 많이 와서 그런 거지. 소나무 가지는 눈 때문에 부러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다 모두 눈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굴뚝새랑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지. 반면에 지금 눈보라랑 묶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솔개. 왜 솔개가 눈보라랑 묶을 수 있는 거냐? 봐봐. 3년입니다. 세 번째 줄이에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누가? 굴뚝새가.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솔개를 피해서 숨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솔개는 눈보라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상황이 특별한 거 없잖아. 지금 눈보라에서 이런 대상들을 보는데 계엄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볼 수 있는 거야. 결국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 군부에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 그러면 봐봐. 지금 이 굴뚝새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이야. 그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럼 그런 대상들에 대한 뭐가 되겠어? 안타까움, 연민되는 거지. 됐어? 지금 다 이거 안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하면 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다만 내가 계엄령과 관련해서 의미를 부여했잖아. 계엄령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들, 특히 역사와 관련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 특히 근현대사는. 뭐 조선시대 이런 거 몰라도 돼. 거기서 크게 다뤄지는 것도 없고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학교 수업하면서 하는 것만 알아도 돼. 그런데 현대문학은 이 정도 수준의 지식은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비문학의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러니
2학년 때까지는 비문학이 쉽게 느껴진단 말이야. 특별한 게 없어도 읽으면 읽는 대로 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학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3학년 때 뒤집어진다고. 3학년 때도 문학이 어렵다 국어 공부 안 한 거야. 3학년 때 당연히 비문학이 어렵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런 지문들이 막 나와. 더 어려운 내용들이. 1, 2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서를, 비문학 지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3학년 때 문학에서 점수가 빠지지 않으려면, 누수가 생기지 않으려면 2학년 때까지는 문학과 관련되는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앞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34쪽입니다. 34쪽 제일 위야. 제일 위에 이 시는 세찬 눈바라 속에서 위태롭게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가는 굴뚝새, 톡솔린에 고립된 등산객들과 산짐승들, 소나무 가지들 등의 존재를 통해 80년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사회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부정적 입장이란 얘기죠. 군단, 계엄령 등의 시어에서 군부 독재 권력, 그래 군단까지는 모르고 계엄령은 반드시 군부 독재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러니 의미 부여가 가능한 거야. 눈보라 속을 헤쳐온 굴뚝새가 서둘러 몸을 숨기는 상황을 통해 당시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민중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다. 괜히 굴뚝새가 어떻게 돼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떠오른 거라. 시인은 눈에 폭압적인 이미지와 지금 앞에서 봤던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에서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시어의 의미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 상황이 달라지니까. 계속 눈의 폭압적인 이미지와 연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굴뚝새의 이미지를 대립적으로 제시하면서 당시의 현실을 우의적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표현이죠. 우의적은 뭐냐면 이 상황, 이 작품 전체가 특정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낼 때, 작품 전체가 특정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낼 때, 그럼 여기에서 굴뚝새, 여기에서 눈보라는 그냥 단순하게 그 눈보라 굴뚝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80년대 군부의 그런 억압, 통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우의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의는 작품 전체가 어떤 상황을 빗댈 때야. 시에서는 좀 넓게 해서 그래, 우의라는 말을. 왜냐하면 보통 이 우의가 어디서 많이 쓰이는 말이냐면 소설에서 많이 쓰입니다. 우리 이솝우화 많이 알죠? 토끼와 거북이, 그 다음에 뭐 여우 이런 거 나오는 거. 우의는 바로 우화와 관련되는 거거든.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에 정말 토끼와 거북이의 어떤 속성, 특성을 드러내고자 그런 작품을 쓴 게 아니잖아. 그걸 통해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거를 우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 전체가 어떤 상황을 드러낼 때, 제일 밑에 시상전개를 봅니다. 제일 밑에 시상전개를 보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눈보라다. 1년에서 화자의 시선은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볼까요? 원경에서 근경. 원경에서 근경. 그러면 원경은 무슨 뜻이고 근경은 무슨 뜻인지. 원경은 멀리 있는 경치를 말하고 근경은 가까이 있는 경치를 말하지, 민수야. 그러면 지금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대. 그럼 일단 시선의 이동 거기다 써주세요. 시선의 이동은 간단합니다. 보고 있는 대상이 달라지면 시선의 이동이야. 보고 있는 대상이 달라지면 시선의 이동이야. 그러면 시선의 이동을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야 돼? 뭘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1년을 볼까요?
1년입니다. 첫 번째 줄, 뭐 보고 있어? 첫 번째 줄이야. 뭘 보고 있어? 첫 번째 줄 뭘 보고 있어? 산.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건 골짜기.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건 굴뚝새.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보고 있는 대상이 달라지면 시선의 이동이다. 그래서 지금 산, 골짜기, 굴뚝새 확인했어요? 그런데 원경에서 근경이래. 그러면 산, 골짜기, 굴뚝새라는 시어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멀리 있는 것인지 제가 가까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 맞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 보통 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럼 간단해. 산을 그려봐 하면 어떻게 그려? 산을 그려봐. 산이죠. 지금 산의 형태를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산의 형태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산하고 거리가 어때야 돼? 멀어야 돼. 가까우면 산을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원경인 거야. 산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근경은 왜 굴뚝새를 통해서 근경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 자, 저기 봐봐. 저기 새 한 마리가 있어. 저기. 저 새가 무슨 새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런데 점점 나에게로 다가와서 보니까 참새구나. 보니까 제비구나. 그러니까 내 시력으로 그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얘가 굴뚝새인지 아니면 다른 새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굴뚝새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근경이 될 수 있는 거다. 사실 그래서 시선의 이동에서 원경하고 근경은 어려운 거야. 이거 정말 상상해야 되거든. 그 장면을 상상해야 멀리 있는 거구나 가까이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됐어? 다시 지금 원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근경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매번 상황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데 백색의 산들에서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거쳐 작은 굴뚝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휘몰아치는 눈보라의 위력을 느끼게 된다. 이연에서는 길을 끌어놓을 듯한 눈보라를 분단, 백색의 계엄령이라는 군사용어로 표현하여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3년의 새 화자의 시선은 굴뚝새에게 고정되는데 짧은 날개를 힘겹게 파닥이며 날아와 뒷간에 숨는 굴뚝새의 모습을 통해 폭력적인 군사정권 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들에 대한 화자의 걱정과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년에서 화자는 위협적인 눈보라의 무게를 느끼고 백색의 계엄령이 내려진 지금 눈보라의 무게는 누가 느끼는 거지? 화자가 느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화자가 눈보라를 맡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무게를 어떻게 느껴? 그것 때문에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죠. 거기서 무게를 느끼는 거야. 저거 무겁나 보다. 소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백색의 계엄령이 내려진 산과 골짜기가 보이는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세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것. 이 작품 보고 쉬죠. 마지막입니다. 지금 당연히 과제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볼 텐데 테스트를 보기 전에 지금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보기 전에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돼. 거기에 있는 거 좀 어려워, 단어들이. 38쪽 성탄제. 조금만 힘내시다. 38쪽 성탄제. 성탄제 마찬가지 3분 시간 드릴게요.
유진이 잘 보고 있지? 민수야? 슈리? 쉬는 노래. 원래 내 목소리에 잘 반응하더라고. 민수 물어볼 거야. 일바로. 그 언제부터 내신이에요? 11월 두 번째죠. 그럼 5번, 4번인가? 5번 나올 텐데. 선생님 이번 겨울방학에 특강 있어요? 모르겠어. 특강 하고 싶어? 이난 특강 만약에 하면 뭐 하고 싶어? 비문학이요. 비문학? 그 비문학만 어려운 거 하면 되겠네. 저는 비문학을 되게 못합니다. 아. 그럼 첫 번째로 민수 물어보고 두 번째로 유림이 물어보면 되겠네. 세 번째는 효진입니다. 뭐 하냐고 물어봤잖아. 네,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성탄제. 아, 아니. 네. 축제할 때 쓰는 제자야. 어떤 의식. 성탄절, 성탄제, 크리스마스예요. 아, 성탄 정말 크리스마스 맞아요? 네. 우리 이제 예수를 성인이라고,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 그 성자, 성스러운 성자에서 성스러운 사람이 태어났다 해서 성탄제입니다. 근데 또 요새는 그 크리스마스가 또 종교적 표현이잖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않지. 뭐라고? 홀리데이라고 한대요, 그냥. 뭐야? 진짜야. 아, 안 돼.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이어서 그냥 홀리데이야. 그냥 휴일인 거나 다름없어요. 크리스마스 감사 어디 갔어? 아이, 뭐, 그냥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 되지. 볼까요? 윤수야,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 옛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유림아, 어디까지가 옛날 생각이야? 몇 년까지가 옛날 생각입니까? 연이요? 몇 년? 아, 연? 왜? 볼까요? 1, 2, 3, 4, 5, 6. 6. 6반 아니에요? 네, 네. 6년까지 해도 좋고, 뭐 5년까지 해도 좋고, 왜냐면 6년에 그날 밤 나오죠? 네. 그냥 일단 그날 하면 무조건 지난 날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네. 효진아, 지난 날에 뭘 회상하고 있는 거야? 네.
성탄절에는 아닙니다. 성탄절에는 아니야. 왜냐면 그때는 언젠지 몰라. 아파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탄절 즈음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성탄절인 온누리의 평화와 사랑을 이거 아니야. 사랑이 넘치는 시기.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약을 구해 오신 거지. 산수유 열매를.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돼? 뭘 느끼게 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한 거죠. 그럴 때 1, 2, 3, 4, 5, 6, 7, 8년입니다. 8년에 보면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그러면 거기서 옛것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지금 그럼 이 작품 안에서 옛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그럼 옛날의 것, 이 옛날의 것은 뭐야? 눈이죠. 그럼 이제 질문. 얘 또라이도 아니고 갑자기 옛날 생각하지 않아. 이건 진짜야. 왜요? 갑자기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할 수 없죠. 촉발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갑자기 옛날 생각하면 또라이야. 촉발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가 뭐가 될까? 지금 그럼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봐야죠. 과거와의 연결고리, 현재와 과거의 연결고리. 눈이지. 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눈을 보면 자자.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눈 내리네. 맞아. 예전에 눈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아빠가 날 위해서 일했었지. 그런데 그 위에 리을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높겠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거야. 봐봐. 아버지 나랑 가까워. 그런데 시를 쓰고 있어. 아버지가 그리우면 뭐 하면 돼? 그렇지. 가서 뵈면 돼. 그런데 시를 쓰고 있어. 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렇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겠네. 계속 그 다음 년입니다. 서러운 30살. 30살이 서럽대. 그럼 40은 네, 40도 서러워요. 시운도 서럽고 예순도 아마 서럽겠죠? 언제 서럽지가 않으냐? 20대까지는 서럽지가 않아. 지금도 서러운데요. 너네 학생이어서 그래. 빨리 졸업하면 이제 아니지. 대학 가면 안 서러워.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왜요? 우리 과에도 잘생긴 애들이 2명 있었거든. 물론 저는 아니에요. 쌤 성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나는 이제 국어교육과 나와서 40명이었는데 보통 이 사범대 쪽에는 여학생들이 많아. 보통은 성비가 아니죠. 40명 중에 5명 정도가 이제 남학생이고 왜? 35명 정도가 이제 여학생인데 망했는데요, 성비 왜? 아니야. 그렇다고 뭐 왜 그 공대 아름이처럼 남자가 대우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도 그렇진 않대요. 공대도 그러진 않대? 그렇지 않죠? 그래 나 학교 다닐 때 아니었는데. 나 학교 다닐 때 공대에서 여자가 보통 진짜 공대는 이제 학부였으니까 한 학년에 한 150명, 200명이 가까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여자애들이 5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 5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 형성이 되는데. 뭐죠? 근데요, 지금은 막 기계공학과나 전기전자 쪽 아니면 그래도 성비 한 3대1, 4대1이에요. 그래? 아기사 지금 예전에 이제 문과, 이과 나누면 남학교에서는 보통 그 이과가 6대4 정도였고, 그 다음에 여학교에서는 반대로 문과가 7, 이과가 3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이과 쪽이 더 많잖아, 문과보다. 저희는 문과가 많아요. 너네 문과가 많아? 저희만의 물리 2명밖에 안 돼요. 좀 독특하네.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죠.
너는 물리해? 제가 그 주변 중에 한 명이에요. 공대 아름이에 공대 아름이 진짜. 공대 아름이가 개꿀이야 진짜. 근데요. 아니야. 너가 가면 아름이 할 수 있어. 가능하긴 하겠다. 그럼 갑자기 20대 때문에 나온 거구나. 네. 아니야 20대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할까요, 과연?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행복한 줄 몰라. 지나고 나서 그때가 행복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지. 계속 볼게요.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옥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라리, 바로 산수유 열매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소재가 되는 거죠.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그래서 지금 눈을 통해 지난날의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작품. 됐죠? 네. 여기까지 보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스트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거야. 거기에 있는 어려운 표현들도 좀 있고 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 풀이 진행하죠.